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입니다. 연일 날씨가 계속 찌는 듯이 덥다가 입추가 지나고 이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도 한국이 더 더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동남아시아가 많은 분들께는 인기 있는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전체 관광객 중에 거의 30%가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한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동남아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열사병, 모기 등 각별하게 주의하시고 즐겁게 여행하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김영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여름 네.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뭐 특별히 휴가를 할 건 없고요. 밀린 숙제하고 뭐 일 때문에 뭐 출장 다녀온 거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오히려 학기 중이나 방학 때마다 항상 외국에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저번에 다녀오신 이후에 이번에는 한국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셨나 봐요. 네, 말씀대로 요즘 뭐 동남아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한국이 더 지내기 어렵다. 아니, 날씨가 더 덥고 후덥지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오늘 김영정 선생님과 함께 오늘 아시아파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주요 아시아 뉴스를 짚어보는 월간 아시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가 패키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7월 26일에 베트남 다낭에서 한인 가이드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저가 여행 상품에서 난 적자를 메우느라고 돈을 벌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이제 목숨을 끊으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저가 여행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이제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로 여행을 가지만 실제 이런 여행들이 어떻게 그 현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되게 싼 가격으로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제 많이 찾는 동남아 여행에 있어서 동남아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같이 여행을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여행업계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쵸. 일단 한국 분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 같은 경우 일단 저가에 대한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관광 상품의 홍보 포인트도 저가 상품으로 구성된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항공권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전체 패키지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관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 위주 그리고 이제 쇼핑 위주 이제 그렇게 생기면서 현지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분도 굉장히 적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여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필리핀 소식인데요. 필리핀이 난항을 겪고 있어요. 지난 8월 11일 날 필리핀 마닐라 북부에서 강도 6.3의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뭐 실제로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진대에 놓여 있는 만큼 필리핀에서는 지진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조류 독감이 발생해서 4만 마리의 가금류가 도살당하기도 하고, 사실 필리핀이 오랜 기간 동안 동남아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지역이었는데 조류 독감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서 많은 그런 농민들이나 사람들의 삶이 좀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재해인 경우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인재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비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자연재해라든가 조류 독감 같은 질병 발생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이어진 인접 국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주변 국가의 파급 효과 같은 것이 오려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조라든가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재해에 취약한 반면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협력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공조가 좀 더딘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역 차원에서의 그런 논의는 꾸준히 있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네. 빨리 뭐 필리핀에서 여러 이제 그런 자연 재해나 조류 독감도 빨리 극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은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와도 관련이 있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 뉴스란에 들어가서 아시아 이렇게 쳐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뉴스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한반도 상황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소식 이미 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북한이 연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남한, 북한, 미국의 강한 대치 때문에 이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전쟁을 연상시키는 발언도 하고 있고 북한은 심지어 괌 주변에 포위 사격을 준비하겠다고 응수하고 있어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결국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피해보는 거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든 국가들이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시급한 것이 그 대화를 복원하는 거,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원칙이 다시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 이제 동남아시아 연관돼서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직접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 당사자 입장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미국과 북한의 그렇죠. 전략 게임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는 점점 고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냥 안타까운 거는 이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굉장히 악화되고 대화 채널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실제로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 7일이죠. 8월 7일 날 필리핀에서 열렸던 아세안 리저널 포럼, 그래서 아세안 안보회의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북한도 가입해 있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돼 있어서 이번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한편의 기대도 있었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관련 국가들에 대해서 북한과의 거리두기 또는 이제 북한을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식의 압력이 가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그 동안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제 한국 정부가 특히 이제 지난 정권에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우리와 더불어서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동참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비난과 고립의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대화로의 장을 마련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아세안 국가들이 기존의 4강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국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정직한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ARF는 한 번 더 짚어보면은 2000년이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대화를 더 촉진시키고 평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북한의 가입을 제안을 했고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ARF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야심차게 북한의 문제에 개입을 선언했던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한계점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북한이 미사일 실험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시절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까지의 그런 고립이라거나 제재 수단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화만이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고 또 이제 새로운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아세안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월간 아시아 뉴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이시자 미국 변호사이시자 활동가로서 열심히 요즘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고 최근 2년 전에 아시아 인권 평화 디딤돌 아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시아 지역의 분쟁과 평화 그 이슈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아디의 김기남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김기남 변호사님은 사실 예전부터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와도 꾸준히 이제 UN 애드보커시라거나 다른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해 오셨던 분이셔서 저희가 오랫동안 같은 이런 이렇게 친분 관계를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왔던 분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오셨으니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남 변호사님 소개와 동시에 지금 새로 만드셨다는 아디 소개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디에서 상근 활동하고 있는 김기남이고요. 저는 아시아 인권평화 디딤돌 아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디는 아시아 분쟁 지역에서 피해자하고 활동가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인권 실태 조사를 처음에 분쟁 지역에 가고요. 그 이후에 그런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발간하고 이제 유엔에 청원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평화 복원과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를 모색을 하고 특히 피해자들 심리 지원, 미술 치료하고 그리고 붕괴되는 커뮤니티에서 아동들의 평화놀이 그리고 여성들 중심의 생계 지원 프로젝트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지 활동가들이 사실상 그 지역의 인권과 평화를 가져오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에서 활동가들의 어떤 연대 성장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국내 이슈도 되게 많은데 네. 이게 사실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이슈들을 해결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아시아 이슈까지 할 수 있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왜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는 국내와 아시아 내지는 다른 국가와의 국경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실제 우리 이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친구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단 국내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저희도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연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이슈보다는 우리가 정말 지나왔던 극복해왔던 그런 어둠의 역사들을 여전히 겪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경험들을 그들의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성장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식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아디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미얀마 분쟁 지역의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사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버마의 민주화 운동의 연대 활동을 계속 해왔고 한국에 와 계시는 이제 버마에서 망명 오신 그 NLD 분들과도 계속적인 연대 활동을 해왔었고 사실 아웅산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됐을 때도 누구보다도 되게 환영을 했었던 단체가 이제 한국 시민사회 단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로힝자라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로힝자가 왜 문제가 되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이슈가 되는 건가요? 로힝자는 유엔이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힝자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있고요. 그 중에 100만 명에서 140만 명 정도가 미얀마에 있고 반 이상이 그렇죠. 그러네요. 더구나 이제 그 반 이상이 전부 라카인주의 라카인 북부 지역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미얀마 북부 쪽에 있는 북서부 정도 해안가 쪽에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에 각각 40만, 20만 이런 정도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민족이고요. 이분들은 자신들 고유한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는 대부분 무슬림으로 그렇게
무슬림 믿고 있는 종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고 특히 이제 미얀마 정부나 군부나 대부분의 미얀마 시민들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여서 자기네 미얀마 국민이 아니고 그래서 떠나야 할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말씀 들으면 이제 사실 이제 로힝자의 족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네. 지금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문제는 계속 있었지만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심각하게 있어 왔는데 네. 그러한 이슈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실제 이 로힝야 이슈는 정말 훨씬 이전으로 저희가 뭐 불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작년 10월부터 발생했던 사건들을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 로힝야 이슈는 미얀마가 식민 지배를 받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얀마가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미얀마는 당시에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게 버마족이 사실상 주도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버마족은 뭐 예를 들어서 69%가 버마족이고 89%가 불교도인데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독립운동도 진행을 했었는데 영국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버마족은 직할 통치하고 소수민족은 그 기존에 있었던 통치 체계를 그대로 활용해서 분할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고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버마족에게 독립해야 되는 그런 이해도 있고 그래서 영국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독립운동에 버마족이 주도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네. 식민 지배에 협조하고 네네. 오히려 이제 지배계층의 그 부역자로서의 역할이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죠. 네. 실제 미얀마의 주류인 버마족 불교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단 로힝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상 미얀마는 135개, 실제 아주 최소화해서 인정했던 인종 수가 135개인데 군부 정권이 이렇게 인정했던 게 그러면 그 135개 인종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은 무장투쟁 세력들 다 자기네 군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당시 상으로 엄청난 혼란의 혼란이죠. 시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앙우산 장군이 그걸 묶어내는 엄청난 작업을 했는데 암살당하면서 실제 그 묶었던 힘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각자 싸움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그 소수민족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 그 앙우산 장군 주도의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합의했던 내용, 뭐 판농 협약을 통해서 합의했던 내용이 10년간 같이 지내면 독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군부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내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 이후 10년이 지난 내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수민족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언론을 보면 로힝자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국경을 넘어와서 미얀마에 정착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됐다. 약간 이런 식의 인상을 받기가 쉬운데 네네.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다양한 소수 민족 중에 한 종족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버마의 그런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종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실제 그 벵갈만이라는 지역, 네네. 지금의 라카인주 북부와 방글라데시 그 콕스바자르 뭐 치타곤 고 지역의 벵갈맨인데 그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 방글라데시 미얀마 국경을 가보면 우리나라 한강 너비의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국경을 하고 있는 사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래하기 되게 쉽다는 거죠. 네네. 지난번에 이 사건이 있어서 넘어올 때도 심지어 수용을 해서 넘어온 사람이 있었고 제가 그 인터뷰를 했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정도 되게 왕래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글라데시에서 그때 방글라데시도 사실은 그 전에는 방글라데시가 없었죠. 그렇죠. 인도에서 독립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의 시기 때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때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얀마로. 근데 그걸 두고 미얀마에서 넘어왔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식미 지배 때 당시 영국이 지배할 때 토목공사 거대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명목으로 그쪽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데려갔다는 거죠. 근데 독립되면서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논리를 네.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온 사람도 있는 건 맞지만 실제 훨씬 이전부터 하나의 문명권으로 그쵸.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로힌자에 대한 인식 또는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도 사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로힝자 사람들 입장에서 따지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와서 살게 된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거나 본인들이 계속 쭉 살아왔던 생활 문화권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생겨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13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셨고 뭐 저희가 얼핏 들어서 알기로도 뭐 카친족이라거나 카렌족이라거나 친족이라거나 엄청 많은 소수민족들이 지금 버마에 있는데 왜 유독 로힝자만 계속 이 문제가 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인상 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건 참 어려운 저도 답하기 되게 어려운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샨주나 그쵸? 카친주에서는 소수민족 뭐 이렇게 무장 세력 간의 갈등이, 전쟁이 예, 여전히 예.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단 로힝자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건 로힝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미얀마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로힝자와 관련해서 왜 하필 로힝자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느냐. 실제 불법 체류자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사실 할 수밖에 네네. 없고요. 이건 저는 한 4가지 뭐 경제, 역사, 그다음에 정치 뭐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제 로힝자 이슈를 종교적인 분쟁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마바따라고 마바따라는 그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승려가 주도하는 미얀마가 불교 국가인데 심지어 그런 폭력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승려가 주도한다는 거 사실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불교도 여성이랑 같이 결혼하면 불교도 여성은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조만간 미얀마는 무슬림화되는 그래서 무슬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승려의 스승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가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교도들, 일반 불교도들은 신뢰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NLD 심지어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세력조차도 로힝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고 다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로힌자라는 존재 그 말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를테면 앙산 수치 여사가 네. 미국 대사관이나 유엔에 로힝자의 말 쓰지 마라.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전국적인 화해 프로세스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힝자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이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화해 프로세스에 저해된다. 이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얘네들은 좀 전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모두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 민주화 운동의 상징 그리고 이제 당신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써주세요라는 말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 분인데 어쨌거나 화해 프로세스라는 거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박해받는 사람들의 눈을 감은 상태에서 위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실 법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 되게 의외고 또 하나는 로힝자 이슈를 저희가 오늘 다루기도 하고 굉장히 이 이슈가 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른 소수 민족들의 문제가 그럼 다 해결된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 그 질문을 여쭤봤을 때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주도하는 그리고 군부의 자본이 주도하는 그런 기업 활동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토지 약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문제 로힝야 이슈와의 연관성은 뭐냐면 로힝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에서 이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아주 좁은 캠프에 가둬놓고 살게 하면서 심지어 이들이 살고 있던 터전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토지들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업 활동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들도 그 안에는 다 깔려 있는 그런 네네. 측면인 거죠. 그렇죠. 군부는 사실상 이제 오랜 군부 통치를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그다음에 이제 산림, 그다음에 천연 자원에 대해서 거의 이제 경제적 독재를 같이 수행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적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할 그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법적 기반이 없다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수치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NLD 정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정부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자기가 이제 국가 자문력으로서 이제 사실은 이제 상황 정치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많은 뭐 서양과 뭐 우리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한 1년 동안 1년 좀 넘었죠. 1년 네네. 동안 지켜봤었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실상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의미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판적인 네네.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완벽한 민주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군부가 여전히 국방과 내무부, 그러니까 경찰력이라든지 이런 거, 국경 이런 것들 전부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여전히 있고 네네.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 있지는 않다. 여전히 군 최고 사령관에게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25%를 당연히 할당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 로힝자 이슈와 관련해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실제 반드시 그래서만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앙산 수지도 버마족 그다음에 불교도의 네네. 주류의 흐름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 사실 생각이 들고 소수민족들은 그래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보궐선거에 네네. 보면은 경향에서 보면 이제 소수민족 중심 그런 지역구에서는 NLD에 대한 지지 철회 네. 현상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라카인 지역에 직접 들어가기 어려우셔서 그 지난 2월에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 있는 난민촌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가서 이제 뭐 로힝자 그 난민들도 만나고 인터뷰도 진행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현지 상황을 조금 전해 주시겠어요? 지난해 10월에 사실 그 국경 지역에서 로힝자 무장 세력하고 군대하고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경찰 초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무장 세력이 좀 무장을 하기 위해서 무기고를 털어서 이렇게 무장을 시작을 했던 거죠. 네네. 이 사건을 빌비로 군대와 경찰력은 이제 토벌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벌 작전이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민간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난민 피난처를 찾게 되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방글라데시에 넘어온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군부 여전히 통제가 있었고 해서 뭐 이렇게 기자라든지 저희와 같은 뭐 독립적인 옵저버라든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상황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글라데시 그 난민 캠프에 가서 피해자들을 난민들을 만나고 돌아온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권 침해 사례라거나 좀 인상에 남는 사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지난 2월달에 다녀왔는데 네네. 48분 정도를 인터뷰를 했고요. 예, 그런 것들 종합해 보면 그 살인, 예를 들어서 헬기를 띄우고 그 위에서 무차별 사격하고 근거리에서 사격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로힝자 민간인들 죽이거나 체포해 가고 엄청나게 구타를 하고 고문하고 자의적 구금하고 재판도 했는데 사실상 적법 절차는 절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여성들에 대한 강간, 성폭력, 집단 강간까지 사실은 많이 발생을 했던 걸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재산 약탈,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약탈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식량뿐만 아니라 뭐 가축, 돈, 여성들이 차고 있는 금 장식까지도 네네. 전부 다 가져가고 집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실제 그렇게 했던 것은 기존의 그 소수 민족들을 토벌하고 했던 작전하고 되게 맥을 같이 하는 유사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컷 이렇게 작전이라 네네. 그래가지고 뭐 돈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그리고 징집 이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건 사실 그 지역에서 모든 것들 수탈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 파견된 군 부대의 오랜 그런 프랙티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으로 해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제가 만났던 피해자들 중에 17년도 1월 달, 올 1월 초에 이렇게 넘어온 사람인데 네네. 오전 한 6시, 7시쯤에 집에 있는데 한 150여 명이 되는 군복 입은 사람과 경찰복 입은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헬기가 마을에 2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사격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 라카인 주에 있는 그렇죠. 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본인이 봤던 것에 따르면 보이는 사람마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개머리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타를 하고 그래서 맞아 죽는 사람도 발생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실종이 되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옆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젊은 여성들이 실제 끌려가서 집단 강간을 당했다라는 것도 증언을 했습니다. 본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던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자기 남편도 체포돼서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맞고 출혈이 심각했고 그래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그 뒤로는 돌아올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 보는 앞에서 2살 된 자기 아들이 아들을 이렇게 두 손으로 쥐고 땅으로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목격을 했었고 본인하고 본인 여동생이 또 군인들이 방으로 끌고 가서 한 30분 정도 주먹과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쇠막대기나 몽둥이로 이렇게 구타를 하고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강간을 집단적으로 했고 실제 당시에 여동생은 임신 7개월 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자신의 아버지도 1시간 30분 정도 구타를 당하다가 두 다리가 부러져서 그분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같이 국경을 넘을 수 없어서 집에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아픈 이야기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사실 이게 48개의 증언들 중에 한 가지일 텐데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 너무 자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올 초에 아디에서 올리신 그 오마이뉴스에 올리신 그 다녀오셔서 쓰신 글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제목만 딱 봤어요. 그 제목만 딱 보고 이거 무슨 난징 대학살이나 제주 4.3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 기고하셨나 보다 이러고서는 기사를 딱 클릭했는데 다녀오신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전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좀 느꼈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듣기만 해도 진짜 목골이 좀 소연해지고 마음이 좀 좋지 않네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네. 주변 국가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한테는 이게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올 거고 최근에 인도에서도 국경을 강화하겠다고 군대를 보내겠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주변국들에서도 사실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떤가요? 전 방글라데시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는 사실상 미얀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국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난민도 사실상 방글라데시 넘어와 있는 난민이 20만 명이에요. 기존에 정식 캠프에 있는 분들이 3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92년도에 넘어왔던 분들이고 2007년도에 설치된 임시 캠프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계시고 최근에 넘어가신 7만 5천 명도 임시 캠프에서 진행하고 계세요.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공식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생활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정말 작잖아요. 이 작은 공간에 가지도구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천막 하나 깔려 있는 상황에서 두 가족이 10명 이상이 되는 두 가족이 같이 기거하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엄청 덥고 그 자체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운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에 모라라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서 네네. 뭐 지붕 다 날아가고 삶의 환경들은 전 더 악화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렵게 좀 생활하고 계시고요.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신들의 이슈도 엄청나게 많고 자기네 도와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여력도 되지 많지 않은 측면도 사실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상 로힝자는 방글라데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 로힝자라고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신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잡혀가기도 하고 네네.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또 무인도에 이 사람들 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더러 하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네, 실제 뭐 다종족 사회에서 이제 국가들 주민등록 시에 종족을 표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로힝자라는 란이 이제 아예 없어졌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존재 근거를 근거가 사라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방글라데시 말씀하셨는데 그 로힝자 종족의 이 난민 주변국으로의 탈출이 또 방글라데시가 지리적 인적성으로 가장 많이 가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태국으로 특히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이제 주변국들로 가게 되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무슬림이라는 이제 그런 막연한 정체성에 있어서의 동정심의 가능성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선호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만 명 이상, 16만 명 이상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난민의 지위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분들이 또 그 해외로 다시 또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신매매라든가 또는 그 정부 관료, 국경을 통제하는 관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그런 굉장히 2차적인 피해도 굉장히 사례가 많고요. 네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2015년에 그 말레이시아와 태국 국경 사이에서 로힝자로 추정되는 한 150여 개 구의 이제 시신이 이제 발견되기도 맞아요. 했는데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느 곳에서도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로힝자족의 이제 비극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네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 주변국의 역할, 특히 유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오늘 기사를 잠깐 한국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에 아까 말씀하신 좀 극단적 이제 불교 단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로힝자족이 무장 이슬람과 관련 테러와 관련돼 있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테러 집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ISIS가 공공에 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가정만으로도 이들의 그 비극적 상황 또는 정당한 요구 네네. 이런 것들이 오해되고 네. 이렇게 폄하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인식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이 한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유엔가 뭐 실제로 로힝자 지역도 다 가서 조사도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유엔에서는 이 로힝자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유엔에서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되는 수준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 군대에 의한 체계적인 어떤 그러한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월 인권이사회에서 그 조사위원회를 사실 이양희 특보는 이제 제안을 했었고 이사회에서는 이제 팩트 파인드 미션 그래서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하고 미얀마에 수용할 것을 요구를 했죠. 근데 미얀마는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요. 유엔은 사실상 그 전까지는 지켜보자 개발 협력에 좀 더 많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많이 했다라면 사무총장도 좀 바뀌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수장을 바꾸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아마 인권에 기반한 그런 접근들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얀마 군부 독재 시절에 그렇게 수많은 미얀마 활동가들이 유엔에 와서 본인들의 이슈를 알리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유엔에 도움을 청했던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좀 마음이 복잡한 심경이 드네요. 네. 그 원래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제 집권하기 전에도 사실은 소수민족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무장 갈등이라거나 이제 범한족과의 그런 그 실제 군부와의 갈등 같은 게 계속 됐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제 집권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로힝자 이슈가 뭐 다른 친족이라거나 이런 거에 가려져서 조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있어왔을 거라고 보이고 그럼 저희 궁금한 건 이제 아웅산수치 여사가 집권을 한 이후에 소수민족에 대한 상황이 전혀 뭐 나아지거나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아니면 로힝자 이슈가 갑자기 막 이렇게 부각이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피부색이 다르고 이러니까 뭐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네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힝자 이슈가 사실상 유엔이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다뤄지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라카인 말고 카친이라든지 샨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인권 침해나 이런 사례들은 거의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그쵸, 상황이죠. 네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심들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제 평화 프로세스라고 소위 이제 얘기를 하는데 21세기 판동 협약 프로세스라 그래서 그게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군부가 민주주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액션 중에 하나가 일단 휴전 협정을 맺고 네네. 그 무장 세력하고 그러면서 모든 휴전 협정을 맺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지 얘기해보자. 이 협약 이 프로세스인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휴전 협정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배제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실제 이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또 군대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거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는 확고한 자기 의지가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이렇게 모여서 모두 합의하는 이런 평화 협정을 좀 이뤄내자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는데 거기에는 로힝자는 빠져 있죠. 그렇죠.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이고 자국민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프레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러리스트 이꼴 이렇게 아무렇게도 해도 괜찮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언론들은 좀 들어갈 수 있나요? 언론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때 당시에 그 군인들 그 작전할 때 그 관영 신문 네네. 기자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 오퍼레이션을 그 진행을 하면서. 근데 쓰기를 어떻게 했냐면 군인이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3명이. 그렇게 이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상 외국의 그 외국 언론사에 이제 그 정보를 준 건데 그 인터뷰를 취소해 버렸어요. 어떻게 취소했냐면 그 정정을 한 거죠, 사실. 정정을 어떻게 했냐면 교전 상황에서 이들이 먼저 총으로 공격을 하고 하니까 군대가 이제 대응 사격하면서 3명이 사망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을 다 통제하고 있고 나오는 것들은 다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진상조사를 했다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보고서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계적인 그런 범행은 없었고 개인의 일탈이다. 그리고 증거 없고 그런 의혹들이 증거 없고 조작된 그런 측면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네네. 군부 출신인 부통령이 위원장인 그리고 로힝자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 구성 자체가 독립성이 의심이 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났으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디테일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결과는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려스럽지요. 네.
정부들의 패턴을 보면 정말 너무 하나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의 일탈이다. 테러리스트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 그쪽에서 먼저 사격해서 우리는 그냥 방어한 거다. 사실 이런 말들이 저는 지난 정말 수십 년 동안 똑같이 반복됐던 것들이 이번에도 또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고요. 미얀마 군부는 특히나 더 똑똑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정말 능숙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엔에서 진상조사 얘기 나오자마자 자기네들 진상조사 했던 거 발표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네. 정말 좀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될지 사실 한국 언론에서는 이슈를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말 한두 개의 기사 정도 말고서는 조금 이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좀 아디의 역할이 더 크게 요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뭐 이 로힝자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로힝자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보면은 저는 이제 아까 그 참상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혹성 학살에 그 가까운 그런 문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이제 다수에 있어서의 그 소수에 대한 억압의 정도로 볼 것인가 라기보다는 보다 좀 더 근본적인 그리고 다수의 직접적으로 그런 폭력에 관여하지 않은 다수의 그 버마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힝자에 대한 인식 네네.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종교적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 인식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어떻게 보면 이제 증오와도 관련돼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 뭐랄 감성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네. 드는데 혹시 이제 미얀마를 가졌을 때 피해자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는 전반적으로 로힝자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감정 또는 정서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시민사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로힝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들도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같으면 로힝자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 그 질문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를테면 자기네들의 길들여져 왔던 방식 뭐 불법 체류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정도인 거고요. 실제 좀 더 깊게 들어가더라도 실제 인식의 수준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좀 더 고민해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니네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아. 니네들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제 하나의 서로의 주장들과 어떤 관점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런 토론들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실제로 뭐 전반적으로 로힝자에 대한 버마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좀 그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근거 없는 루머들이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 혐오 발언들이 요즘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이게 사실이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들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랑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또 불교도 3명이 산에 갔다가 둘만 돌아오고 1명이 실종됐는데 그 사건의 책임이 로힝자 반군한테 있다라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몰아서 마을 하나를 아예 통째로 봉쇄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또 이제 미얀마 부대 수백 명이 또 그 지역으로 배치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군부가 지난 2월 달에 작전 중단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접수를 하고 있는 정보들은 여전히 그런 작전들은 진행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였고 실제 지금 언급하셨던 부분도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전히 무장 세력은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소탕해야 된다라는
테러리스트를 색출해야 된다라는 그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이란의 내용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망 사건은 뭐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는 민간인들 상당히 또 많이 죽었다라는 부분도 또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예상에는 이러한 형태가 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대의 마음을 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로힝자 이슈를 좀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한국 시민들이 어떤 활동으로 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예, 만약에 정말 청취자들이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저희들에게 오히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지난 2월달 다녀왔잖아요.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실제 이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 조명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웃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캠페인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위한 무슨 항의 서한이라든지 무슨 편지 쓰기라든지 그다음에 모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도저히 해볼 용기가 잘 안 나는 게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방식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단체 아디가 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단체를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네, 조심스럽게 아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는 진짜로 그런 아이디어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아시아연대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거든요. 저희 게시판이나 뭐 저희 사이트 같은 데다가 글 남겨주시면 저희 김기남 변호사님이 보시고 또 활동하시는데 많이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후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주시면 아디 홈페이지 adians.net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아시아 인권평화 디딤돌 아디 이렇게 쳐보시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인터넷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디에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저희가 매번 오시는 초대 손님분들께 좀 이제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관련된 아시아 노래를 찾아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제목은 내 친구라는 노래예요. 사실 저는 로힝자 이 음악을 잘 모르는데 로힝자 친구한테 부탁해서 추천을 받은 음악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전통 기타, 라카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그 전통 악기인 기타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른 건데 가사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퍼진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러다가 와서 날 제발 좀 얼마간 좀 돌봐다오. 네, 진심으로 바란다. 친구야, 내 마음이 너를 부른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인데 사실 이게 이성 간의 어떤 이런 친구나 그냥 내 친구 이런 거라기보다 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이제 로힝자들의 어떤 삶이 이 안에 좀 이렇게 표현된 건 아닌가. 네네. 그래서 희생자들이 사실상 이제 친구라면 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어떤 추모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로힝자 친구들이 사실 한국에 있는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래 들으면서 오늘 아시아팟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까지는 셋째 주 수요일에 방송이 될 테지만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조금 일정을 변경해서 넷째 주 수요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기남 변호사님, 김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দিলার পেরেশানি যার গই বাড়ি বাড়ি দিও সই পাকায় যাই গই হাই তৈ পুরি হইলা তো কুড়া একারে সাইজা দিলে ডাকিলে তোমারে ও হুয়াজা ও দিলে ডাকিলে তোমারে ও হুয়াজা কান্দা কান্দা বইয়ার আনের খুশবু তোমার দিলে ডাকিলে তোমারে
যায় দূরে দূরে তাকো হাসে হাসে তুই বাদে এত আর এখন হাসি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